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LTV 정정당당 이진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분을 모시겠는데요. 전 가천대 직업상담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 한양대 겸임교수, EBS 직업심리학 교수, 한국진로학계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본부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만업 본부장님을 모실 것입니다. 조만업 본부장님께서 4대 법정교육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실 것입니다. 조만업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조만업 본부장님이신데요.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지 한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3L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원 여러분. 저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의 복지국장 겸 또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만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TV 촬영이나 또는 온라인 강의에 여러 경험이 있어서 낯설거나 어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 목적성이 투명하고 또 뜨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3LTV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노동자로서의 삶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는 그러한 정보를 주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이랄까 소명감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약간의 부담감도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삶과 노동자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심리학 전문가이신 조만업 본부장님으로부터 강의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세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는 법정교육,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또는 그 기업에 소속한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법정교육, 보통 우리가 4대 법정교육이라고 합니다. 물론 단행 개별 기업이나 업태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또는 고용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기업들이 받아야 될 4대 법정교육이 있습니다. 나열하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는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애인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얘기죠.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에 관한 내용과 또 교육, 그리고 또 성희롱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법 제2조 2항에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 조문이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학사와 석사는 법학으로 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관한 부분은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하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언어와 행위 같은 거죠.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동법 2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법에는 각 시행령도 있고요. 그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기업주가 해야 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을 정해놓고 있고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성 웰스토리 같은 사업장은 적어도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의 집체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또 이 교육의 어떤 규정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된 법령이랄까 또는 그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의 여러 가지 처치 절차라든가 조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노동조합은 집단적 노사 문제를 풀어내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어떤 삶을 물론 뭐 그 삶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도움도 주기도 하지만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우리 같은 노동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노동자 개개인의 범죄 행위, 위법 행위에 예방을 하는 것은 당연히 노동조합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주제를 오늘 선택한 내용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도 범죄죠. 그러니까 구속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범죄이다 아니다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성적인 언동,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피해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피해의 내용은 보통 법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형법에서 법익을 얘기할 때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과 국가적 법익이 있는데요. 뭐 안보와 관련된 것은 다 국가의 법익일 것이고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그런 죄를 저지른 경우겠죠. 근데 개인적 법익은 우리 일반적으로 폭행이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적 법익이죠. 그러니까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범죄의 구성 내용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해자, 피해자, 그다음에 판단의 기준, 피해의 내용 이렇게 네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피해의 내용입니다. 피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개념은 환경형 또는 환경적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조건형 또는 조건적 성희롱입니다. 예를 들면 조건적 성희롱은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성적인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면서 조건을 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고용상의 이익을 준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또는 근로조건을 결정을 할 때 좋은 조건을 주거나 나쁜 조건을 주거나 거기에 성적인 요구 조건하고 결부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발생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직장 내에서 우리 조합원 여러분이나 일반인들 또는 노동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환경적 또는 환경형 성희롱입니다. 이것은 그 성립 요건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판결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일반적인 하급심에서는 죄가 성립되었다가도 나중에 대부분 가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또 거꾸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념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해자는 상급자만 되느냐 사용주만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급 직원도 상급 직원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많이 이제 학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성만 되느냐 아니고 남성도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형 성희롱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형법을 배울 때 이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투가 나오면서 이 개념이 나온 건데 바로 그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판례를 좀 읽어보면 사례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성인지 감성이 뭐고 또 환경형 성희롱이라는 것이 뭐고 또 얼마나 쉽게 범죄화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성인적 감수성에 대한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것은 미투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의 합리적인 성감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피해자의 평균적인 성감정으로 이해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여성이라고 봅시다. 어떤 여성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했어요. 근데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고발 조치하지 않고 1개월을 참고 6개월을 참고 1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1년 뒤에 또 다른 피해자가 그 동일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처음에 성희롱을 당했던 그 여성 근로자가 미투처럼 연이어서 고소 고발 나도 그런 거 당했다 이렇게 고소 고발하게 되죠. 그럴 때 법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과거에는 아니 너는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고소 고발하느냐? 6개월 뒤에 1년 동안 그동안 수없이 많이 고소 고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네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용인했다든가 아니면 뭐 서로 간에 어떤 뭐 합의가 있었다든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범죄의 피해자처럼 행동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희롱의 피해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2차적 피해, 수치심, 부끄러움 등등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성희롱의 어떤 범죄성을 책임성이나 조각이나 위법성 조각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성감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다라고 보고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도 또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나는 그때 그랬지만 다시는 내가 범죄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년 뒤에 느닷없이 1년 전에 했었던 가벼운 성농담이 성희롱이 나에게는 범죄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부터 대응을 잘 하셔야 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나는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해자의 위법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쾌감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호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또는 노동조합 등과 같은 이러한 조직에 빨리 진정 내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증거 수집하는 것도 빨리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희롱 발생 시에 외부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 구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비사법적 방법과 사법적 방법이 있어요. 비사법적인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방노동관서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진정서를 내는 거죠. 그리고 사법적인 절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소고발 또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 이런 것들은 사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인데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주의 내용이고 사업주가 좀 해야 되는 그런 법적인 의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역시 이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교육은 6대 원칙이라고 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과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부터 7항까지 총 6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알아야 되니까 이 시간에는 제가 구구절절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건 사업주의 몫이고 여러분의 몫은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과 가해자와 피해자와 또는 어떤 그 범죄 기준이 되는 성적 언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건전한 조직 문화와 노동 문화를 우리가 정립을 하고 또 정말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걸 조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를 당했거나 또 내가 그런 사실을 알았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또 내 동료니까 그런 적극적이고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런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제가 아는 어떤 그 정치학자분이 학교에 있으니까 그 정치학과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기가 쉬운가?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기가 쉬운가? 그랬을 때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왜?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은 그냥 국가가 통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가주면 되는데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늘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이나 권한을 위임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그 활동을 평가하고 그 역량을 평가하고 여론을 만들고 끊임없이 그들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노동조합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바로 그러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국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이 시간에 해석을 해 봅니다. 물론 노동조합은 집단적 노사 문제를 풀어나가는 조직이고 헌법적 기관입니다. 당당한 기관이죠.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근로자의 일탈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조심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인 일탈로 근로자의 신분을 잃는 것은 슬픈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확한 역할이기도 하고요. 3L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삼성 웰스토리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삶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만들어 갑시다. 더불어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아직도 저희 3LTV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글자를 꼭 눌러주세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